병원에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없었습니다. 접수 데스크 간호사가 저를 위아래로 한번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병원에 그런 환자 입원한 적 없어요.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게 뭔지 아세요? 삼계탕이었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기력 보충해야 한다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끓인 삼계탕. 저는 그 봉투를 들고 병원 로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안 움직였습니다. 76세입니다. 저는 지금 76세고 남의 가족 대소변 받아내며 버는 돈으로 50살 아들 병원비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경상도 시골에서 태어나 19에 시집갔고 22에 상규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술만 마시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손이 먼저 나왔고 발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상규가 7살 때 제가 상규 손을 잡고 집을 나왔습니다. 맨손으로 나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나왔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상규한테 모든 걸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게 식당 서빙, 공장 야간, 파출부 청소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상규 학원비 한 번 끊어본 적 없습니다. 상규가 원하는 건 어떻게든 해줬습니다. 그게 제가 아들한테 진 빚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버지 없이 키운 제 값이라고. 근데 어른이 된 상규는 그 빚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꺼냈었습니다. 상규가 40이 넘어서도 변변한 직장 없이 떠돌 때 저는 그게 다 제 탓인 줄 알았습니다. 상규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 저는 그 말에 반박을 못했습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상규가 어디서 대출을 받았는데 갚지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겠고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찍었습니다. 상규가 부탁하는데 어떻게 안 찍습니까? 그 대출이 상규 이름이 아니라 제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얼마인지도 몰랐습니다. 독촉장이 날아오고서야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빚을 갚으면서 삽니다. 간병일 해서 한 달에 받는 돈 거의 다 거기 들어갑니다. 이번 달에 겨우 150만 원 모았습니다. 한 달 내내 일한 겁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간병일을 합니다. 4인실 병실 하나를 맡아서 환자 식사 도와드리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밤새 옆에서 지킵니다. 병실 구석에 간이 침대 하나 펴서 잡니다. 아니, 눕습니다. 자는 건 아닙니다. 환자분이 새벽에 뒤척이면 바로 일어나야 하니까. 허리가 오래전에 망가졌습니다. 무릎도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제가 더 아픈 게 맞는 것 같다고 같이 일하는 순옥이한테 말하면 순옥이는 웃지 않습니다. 언니, 그거 웃기라고 하는 말 아니잖아요. 순옥이는 저보다 12살 어립니다. 64. 이 바닥에서 저 다음으로 오래된 사람입니다. 직설적이고 눈치 빠르고 제가 밥을 굶어도 귀신같이 압니다. 순옥이는 상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상규를 더 잘합니다. 전화가 처음 온 건 올해 봄이었습니다. 엄마, 나 사고 났어.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환자분 옆에서 막 눈을 붙이려던 참이었습니다. 무슨 사고? 차에 치였어. 지금 응급실이야. 엄마, 다리가 너무 아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는 것 같았습니다. 50살 아들이 전화기 너머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허리 통증도 제가 지금 남의 병실에 있다는 것도 다 잊었습니다. 얼마나 심해? 어느 병원이야? 수술해야 한대. 엄마, 수술비가 지금 당장 150은 있어야 한대.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은 제가 이번 달에 모아둔 돈 전부였습니다. 그 돈은 상규 명의로 된 제 빚 갚는 데 써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독촉장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래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순옥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아들한테 또 돈 해줬죠? 갑자기 사고가 났다는데 어떡하니 그럼? 순옥이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어느 병원요? 강북에 있는 데라고 했어. 면회는요? 수술하고 나면 연락 준다고. 순옥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아침을 안 먹는 걸 봤는지 편의점에서 뭔가를 사다 제 간이 침대 위에 올려뒀습니다. 저는 그걸 먹지 못했습니다. 수술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술이 잘 됐는데 왜 연락이 없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연락은 사흘 뒤에 왔습니다. 엄마, 합의를 해야 해. 무슨 합의? 사실은 내가 먼저 건드린 게 있어서 상대방이 합의 안 하면 고소하겠다는데 엄마, 전과자 되면 안 되잖아. 100만 원만 더. 저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수술했다는 사람이 사흘 만에 합의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입니까? 근데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전과자 되면 안 되잖아 라는 말이 또 제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요양이 좀 더 필요한데 생활비가 없어. 그때 순옥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제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병원 이름이 어디라고 했어요, 정확히? 순옥이가 병원 이름을 묻던 날 밤 저는 상규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상규야, 병원 이름이 정확히 어디야? 엄마가 한번 가볼게. 왜? 안 와도 돼. 나 괜찮아. 그래도 얼굴 한번 봐야지. 지금 면회 안 된대. 수술 부위 때문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옥이한테 그대로 전했더니 순옥이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수술한 지 지금 일주일 됐잖아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 요구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100, 그 다음엔 50, 그 다음엔 또 100. 액수가 들쭉날쭉했습니다. 명목도 매번 달랐습니다. 재활치료비, 약값, 보조기구 구입비, 통원 택시비. 저는 그때마다 조금씩 줬습니다. 한 번에 다 못 주니까 조금씩이라도 줬습니다. 문제는 조금씩이 쌓이면 전부가 된다는 겁니다. 빚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독촉 문자가 쌓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볼 때마다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안 보면 없는 것 같으니까. 어느 날 순옥이가 밥을 사줬습니다. 병원 근처 국밥집이었습니다. 순옥이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말했습니다. 언니, 나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아들 언니한테 한 번이라도 먼저 전화한 적 있어요? 돈 얘기 말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참 생각했습니다. 명절에? 명절에 뭐라고요? 엄마, 나 이번 명절에 좀 힘들어했어. 순옥이가 국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규가 저를 엄마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보는 게 아닐까? 근데 그 생각을 끝까지 하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상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엔 진짜야. 진짜 급해. 또 얼마?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또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상규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거야?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잖아. 아버지 없이 자라서 내가 이 꼴인 거잖아.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 앞에서는 항상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50만 원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12번째였습니다. 저는 세고 있었습니다. 세면서도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순옥이한테 말했습니다. 또 줬어. 순옥이가 저를 봤습니다. 화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언니 빚음요? 다음 달에. 다음 달에도 똑같이 될 거잖아요, 언니.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순옥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언니 아들 말이에요. 진짜.
언니가 죽어야 끝낼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순옥이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 그날은 순옥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쉬는 시간에 병원 복도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순옥이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언니, 그 아들이 다쳤다는 병원 강북에 있다고 했죠? 강북 어디요? 저는 상규한테 받은 문자를 뒤졌습니다. 처음 사고 났다고 했을 때 보내온 문자였습니다. 병원 이름이 있었습니다. 순옥이한테 보여줬습니다. 순옥이가 잠깐 보더니 핸드폰을 제 손에 돌려줬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언니, 저 병원 저 알아요. 알아? 거기 정형외과 없어요. 저는 순옥이 얼굴을 봤습니다. 다리 수술을 정형외과 없는 병원에서 했다고요?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 뭔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는데 그날 처음 인정했습니다. 다음 날 제가 직접 갔습니다. 순옥이가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순옥이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을 한 번 잡았다가 놨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병원은 작은 건물 3층이었습니다. 내과, 가정의학과. 안내판에 정형외과는 없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 갔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강상규 씨라고 입원 환자 있나요? 간호사가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병원에 그런 환자 입원한 적 없어요. 그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장면입니다. 저는 삼계탕 봉투를 들고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화단턱에 앉았습니다. 상규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다시 했습니다. 또 안 받았습니다. 3번째 받았습니다. 엄마, 왜? 배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음악 같은 것, 사람 말소리 같은 것. 상규야, 나 지금 병원 왔어. 순간 전화가 조용해졌습니다. 왜 왔어? 아들 얼굴 보러 왔지. 근데 없다네. 입원한 적도 없다네. 상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도 안 했습니다. 한 10초가 지났습니다. 엄마, 그게 그 병원이 아니야. 내가 문자 잘못 보냈나다. 나 지금 다른 병원이야. 어느 병원? 그게 지금 당장은 말하기 좀... 상규야, 응. 배경에서 나는 소리. 그건 뭐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화단턱에서 일어났습니다. 삼계탕 봉투는 거기 그냥 뒀습니다. 들고 갈 힘이 없었습니다. 순옥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말을 못했습니다. 순옥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언니, 나 지금 나갈게요. 어디에요? 그날 저녁 순옥이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순옥이도 안 먹었습니다. 순옥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나 언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요. 저는 순옥이를 봤습니다. 지난달에 언니 아들이 어딘가에 있다는 거 사실 알았어요. 지인이 봤대요. 강북 쪽 술집에서. 언제? 지난달에 언니 아들이 수술했다고 한 날 다음 날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화가 안 났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냥 다 이해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다요. 순옥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같이 있던 여자가 있었대요. 젊은 여자. 언니 아들이 계산했는데 씀씀이가 어머니 아들 같지 않았다고. 씀씀이가 어머니 아들 같지 않았다고. 저는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제가 보낸 돈이 어디 갔는지. 순옥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언니, 나 언니 부탁도 안 받고 한 게 있어요. 화내도 돼요. 뭔데? 언니 아들이 친 대출. 언니 명의로 된 거. 언니 지금 그거 갚고 있잖아요. 제가 아는 법률구조공단 상담사한테 물어봤어요. 언니 모르게. 저는 순옥이를 봤습니다. 언니 동의 없이 명의 쓴 거면 사기예요. 근데 그것보다 순옥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언니, 혹시 등기부등본 최근 거 뽑아본 적 있어요?
언니 집? 저는 가슴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언니가 살고 있는 집 전세잖아요. 근데 그 전세 보증금 예전에 언니 아들이 담보로 대출받은 거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얼만지 언니 정확히 알아요? 저는 몰랐습니다.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했을 때 저는 내용을 안 읽었습니다. 읽어도 몰랐을 겁니다. 법률 용어는 하나도 모르니까. 순옥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내일 등기소 같이 가요.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뽑았습니다. 순옥이가 종이를 받아서 훑어봤습니다. 저는 순옥이 표정을 봤습니다. 순옥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언니, 얼마야? 순옥이가 종이를 제 앞에 놨습니다.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제가 모르는 숫자였습니다. 제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단위였습니다. 상규가 제 이름으로 담보대출을 받아놨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전세 보증금이 이미 묶여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나오는 날 저는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아니, 모자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종이를 봤습니다. 76년을 살았습니다. 남편한테 맞으면서도 아들 손잡고 나왔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습니다. 남의 대소변 받아내면서 번 돈으로 아들 명의 빚을 갚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미 제 이름으로 집까지 담보를 잡아놨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멀리 와버려서 눈물도 어디서 나와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순옥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나 화내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옥이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아들, 진짜.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 세 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순옥이가 법률구조공간 상담사를 직접 불렀습니다. 병원 근처 커피숍이었습니다. 상담사는 40대 여자였습니다. 서류를 보더니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 본인 동의 없이 명의 사용한 거 맞으면 사기죄 성립해요. 대출도 그렇고 담보 설정도 그렇고. 고소하면 아들이 감옥 가요? 상담사가 저를 봤습니다. 그건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요. 근데 어머니,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통장 지급 정지 하셔야 하고 인감 보관 직접 하셔야 하고 아들분이 추가로 명의 쓰는 거 막아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옥이요? 라고 물은 건 아들을 보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상담사가 돌아가고 순옥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상규한테 연락할 거예요? 해야지. 뭐라고 할 거예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만나자고 할 거야. 상규가 나왔습니다. 제가 근처 공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오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놀랐습니다.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나온 상규 얼굴을 봤습니다. 다리를 절지 않았습니다. 멀쩡히 걸어왔습니다. 수술한 사람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상규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설명할게. 그 병원은 진짜 착오가 있었던 거고 수술은 다른 데서. 상규야. 응. 등기부등본 뽑았어. 상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출이 얼마야? 그게... 엄마, 그건 내가 나중에 다 갚을게. 지금은 얼마냐고. 상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상규가 숫자를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야? 상규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여자? 술집에서 같이 있던 여자.
네가 수술했다는 날 다음 날에 상규가 말을 못했습니다. 저는 상규를 봤습니다. 50살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7살 때 손잡고 나온 그 아이가 50살이 됐습니다. 근데 그날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제가 아는 얼굴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 여자는 그냥 됐어. 저는 일어섰습니다. 엄마, 어디가? 나 얘기 들어봐야지. 다 들었어. 엄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상규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얼마나 힘든데.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잖아. 아버지 없이 자라서. 상규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 이제 안 통해. 상규가 저를 봤습니다. 저도 상규를 봤습니다. 엄마한테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저는 돌아섰습니다. 상규가 등 뒤에서 뭔가를 말했습니다. 들렸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3가지를 했습니다. 통장 지급정지를 걸었습니다. 인감을 순옥이한테 맡겼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정식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순옥이가 인감을 받아들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잘했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더 이상 지급정지된 통장에서는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만 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에 또 왔습니다. 이번엔 읽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힘들어. 엄마밖에 없어.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문자 하나에 잠을 못 잤을 겁니다. 혹시 진짜 어떻게 되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그날 밤은 잤습니다.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 잤습니다. 순옥이랑 밥을 먹었습니다. 국밥집이었습니다. 저는 다 먹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밥 한 공기를 다 비웠습니다. 순옥이가 봤습니다. 언니, 밥 다 먹었네? 응. 맛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다 먹어졌어. 순옥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웃었습니다. 저는 요즘도 간병 일을 합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프고 무릎도 그렇습니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밤에 환자분 옆에 누울 때 핸드폰을 안 봅니다. 상규한테 연락이 올까봐 켜놓고 자던 게 습관이었는데 이제는 뒤집어서 놓습니다. 조용합니다. 처음엔 그 조용함이 불안했습니다. 지금은 그 조용함이 제 것인 것 같습니다. 저는 상규를 미워하냐고요? 모르겠습니다. 미워하려면 힘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저한테 그 힘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제가 상규한테 뭘 해줄 때마다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키운 죄, 가난하게 키운 죄, 더 잘해주지 못한 죄. 저는 그 죄를 갚느라 76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죄, 제 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순옥이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가 상규한테 잘못한 게 있다면 그건 너무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저는 그 말을 아직도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줬다. 자식한테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잘못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76살에 처음 알았습니다. 늦었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그걸로 됐습니다.